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진입니다. 이 나라는 어딜까요? 인도양에 위치한 환상의 휴양지. 최근에는 오랜 우방이었던 인도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섬나라. 바로 몰디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관광지로 익숙하죠. 우리가 관광지로만 생각했던 이 작은 섬나라가 최근에 단호한 외교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겠다면서 이스라엘인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몰디브가 이슬람 국가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모하메드 무이즈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 노선 변화와 맥이 닿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했던 몰디브의 다양한 면모를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의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태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국의 전통 가면극 콘과 유령축제에 대해서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으로 6일 가자지구 난민촌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했습니다. 이 학교는 피난민들의 거처로 활용돼 왔는데요.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교실 일부가 하마스의 은신처로 쓰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특수부대 누쿠바 소속 테러범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공습에 미국산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만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자국산 미라지 전투기 2005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라지 2005는 근접 전투와 공대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까지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민간인을 타격하는 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6일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3개월 만에 방향을 전환한 건데요. 독일 등 곳곳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리를 낮췄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캐나다가 주요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 지 하루 만인데요. 올 들어 스위스와 스웨덴 등도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도 하반기 중에 인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밤 11시쯤 체코 프라하에서 100km가량 떨어진 파르두비체에서 승객 380여 명을 태운 고속열차와 탄화칼슘을 실은 화물열차가 충돌해 승객 4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은 열차 승객 명단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사들이 잇따라 중요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6일 4번째 시험 비행 만에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귀환했습니다. 바다에 착수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이번 시험 비행 성공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먼저 우주인 2명을 태우고 발사됐던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도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그동안 우주인 수송을 도맡아왔던 스페이스X 외에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엔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 기간을 빼고요. 딱 에도 시대로만 한정해서 추진하던 사도광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세계유산 전문가 자문기구가 있어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걸 줄여서 이코모스라고 부르는데 이코모스가 등재 판단 보류를 내리면서 전 기간의 역사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한정하지 말고 채굴이 이루어졌던 전체 기간을 통해서 광산의 역사를 설명하는 시설을 갖춰라. 이걸 권고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일본 쪽에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정보조회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 이코모스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서 서류 심사, 현장 실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이렇게 4가지 권고안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이 등재 여부에 아주 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광산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네. 일본 니이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에 있었던 광산입니다. 에도 시대 금광으로 유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17세기에 세계 최대의 금 산출량을 기록을 했다. 금의 채취에서 정년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된 유례없는 광산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충분하다라면서 등재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 광산이 태평양 전쟁 시절에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곳으로 활용이 됐고요. 전쟁 기간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조선인을 대거 동원했는데 월급도 잘 주지 않고 굉장히 네. 좀 학대를 많이 가했습니다. 강제 동원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 과거를 피하려고 딱 16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대에만 한정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포함해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문화청은 이번 판단은 보류일 뿐이다. 자료를 보완해서 내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 달 말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도 그때는 등재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전체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군함도 선례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데 군함도요? 네, 군함도도 강제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견과 함께 일본의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라라는 권고가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일본이 등재된 이후에 이 전체 강제 동원 역사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가 2021년에 강력한 유감이 담긴 결의문을 내놨더니 네. 일본이 군함도가 있는 하지마가 아니라 도쿄에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만들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하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네. 굉장히 꼼수였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다른 군함도 같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네, 지금 조지 클루니가 여기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에 네, 빠졌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진보 성향으로 유명하잖아요. 조지 클루니는 네. 인권 활동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지하는 정치인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내는 국제 인권 변호사인 아말 클룬인데요. 네. 국제 형사재판소 ICC가 지난달 20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모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아내는 이 결정을 내리게 한 전문가 네. 패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지난달에 백악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굉장히 항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가 내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ICC의 수석 검사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책임은 동등하지 않다. 이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지 클루니가 그래서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 아말 클루니는 역사적인 조치를 지지한다. ICC 검찰이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분석을 제공해 줄 것을 우리 전문가 패널들은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남편이 화가 났냐면 네. 미국 정부가 앞으로 ICC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게 되면 이 전문가 패널에 참여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네. 아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ICC 비회원국입니다. 이 ICC에 관할 거는 물론이고 이번 조처의 효력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달에 ICC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까지 고려하진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제재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면 이 조지 클루니는 아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화를 냈다라는 네, 게 그렇군요.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바이든 캠프가 이 조지 클루니가 돌아설까 봐 우려를 한다는 점인데요. 네. 왜냐하면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공개 지지하는 한 명이 조지 클루니이기 때문이에요. 네,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후보에게 우리 돈으로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부했고요. 모금 후원 활동에 적극 나서서 96억 원 정도를 모금을 그러니까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15일에도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다고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정대로 일단은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지금 네. 바이든 캠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 클루니라는 레바논계 영국인 인권 변호사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일로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조지 그 클루니가 얘기였군요. 좀 그러니까 바이든 네. 대통령 쪽도 참 난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네. 없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숨을 크게 쉴 수가 없다. 아우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해지는데요. 답답하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성의 초경 연령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지금 대기오염이라는 연구 그래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여자 어린이들 사이에 초경을 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1950년에서 69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12.5세에 초경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을 봤더니 평균 연령이 11.9세로 빨라졌어요. 빨라졌네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전보다 최대 4년가량 더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BBC는 이런 추세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 오염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화여대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네. 2008년에서 2020년 사이 동안에 8세 이전에 성조숙중 징후를 보이는 여자아이의 숫자가 16배나 증가했는데 이게 대기오염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BBC가 소개를 했고요. 네. 폴란드 연구팀도 질소가스가 11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2022년에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에모리대도 태아기, 유년 시절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다량 노출이 되면 초경 연령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연구를 내놨는데요. 왜냐하면 초미세먼지 입자가 혈류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폐로 흡입하면 다른 큰 입자들처럼 걸러지지 않거든요. 이게 장기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특정한 초미세먼지 입자가 태반, 태아의 조직, 난소에 축적되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성조숙중으로 이렇게 초경이 빨라지면 네. 폐경이 또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일찍 시작하니까 일찍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임기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요즘은 가뜩이나 좀 늦게 아이를 갖는 추세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성조숙중이 이 뭐 초경을 빨리 하는 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유방암, 난소암, 비만, 제2형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이렇게 다양한 질병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이번 연구 결과는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관련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상관관계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자, 네 번째 영국 정가를 흔드는 공포의 음료. 어떤 음료길래 그렇죠? 바나나 밀크쉐이크요. 정치인들이 밀크쉐이크요? 네, 누가 바나나 밀크쉐이크 들고 있는 걸 보면 약간 움찔할 네. 수밖에 그래요?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영국 네. 얘기인데요. 네. 영국에 지금 이제 조기 총선을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 총선에 출마한 극우 인사 나이절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가요. 4일에 에식스주에서 유세를 하다가 바나나 밀크쉐이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정치인이 이 땅의 약자를 대변하겠다라고 외쳤는데 네. 그러니까 23세 여성이 손에 밀크쉐이크를 들고 있다가 얼굴에 뿌린 거예요. 얼굴에요? 네네.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네. 여성이.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페라지가 하는 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욱하는 마음에 던졌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페라지 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9년에도 밀크쉐이크 세례를 받은 적이 그때도 있거든요. 또 밀크쉐이크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세를 갔다가 네. 이번에도 곧바로 옷을 갈아입은 뒤에 자기가 밀크쉐이크를 새로 사왔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내가 밀크쉐이크를 뒤집어 썼더니 사람들이 선거 유세 현장에 더 많이 모였네요. 이렇게 농담하면서 여유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처음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페라지 대표에게만 이 공격이 집중되는 건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영국인들이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밀크쉐이크를 집어 던져서 이걸 밀크쉐이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행동 네. 자체를요. 그래서 밀크쉐이크가 지금 영국 정가를 흔드는 공포의 음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이렇게 연설할 때 누가 밀크쉐이크 들고 있으면 좀 긴장되겠어요. 그쪽을 쳐다보겠죠. 네. 네. 영국인들이 그러면 왜 다른 나라에 밀크쉐이크로 항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학자나 평론가들은 밀크쉐이크가 구하기가 쉽고 시위 현장에 들고 가도 의심을 잘 받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네. 그리고 뒤집어 썼을 때 시각적 효과가 크다. 그렇군요. 네, 이걸 들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유가 보통 백인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밀크쉐이크가 우유에 얼음을 갈아 만들었으니까 백인 아니면 백인 우월자를 조롱하는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사실 정치인들에게 달걀을 많이 던졌잖아요. 네. 계란 세례를 네. 이제 많이 퍼부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달걀을 들고 다니면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제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크쉐이크를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 뭐 다른 신발 같은 걸 던지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요. 네. 밀크쉐이크를 던지면 그렇게까지 심한 처벌은 또 안 받는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다칠 위험이 적어서 그런가 건가? 봐요. 네. 신발은 맞으면 그렇죠. 부상을 입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항의하는 뜻으로 밀크쉐이크를 던지는데 독일하고 네덜란드 쪽으로 가면 토마토를 좀 많이 던지고 있고요. 프랑스는 밀가루 세례를 많이 퍼붓는답니다. 네. 그래서 전 대통령들도 밀가루를 공개 장소에서 네. 여러 번이나 뒤집어 쓴 적이 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참. 5번째 보겠습니다. 버거킹에서 느껴지는 맥도날드의 향기요? 희한하죠. 맥도날드 향기? 경쟁사잖아요. 네. 네,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 중에 하나가 빅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쌓아올린 햄버거를 네. 말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유럽에 가면 맥도날드가 아닌 다른 햄버거 가게에서도 빅맥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사가요. 아일랜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랑 빅맥 상표권 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표법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곳이 유럽 일반 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5일에 맥도날드가 독점하던 빅맥의 상표권은 소고기가 들어간 메뉴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패티 2장, 치즈, 양상추, 양파, 피클 그리고 빅맥 소스로 만든 햄버거에만 해당이 되고 만약에 닭고기를 썼다면 빅맥이란 이름을 써도 된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잘 살펴봤더니 맥도날드가 5년 이상 연속해서 그 치킨이 들어간 메뉴에 빅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맥도날드는 치킨 제품 상표에는 맥치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표권 취소 대상은 닭고기 샌드위치, 그리고 닭고기를 이용한 식품, 식당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앞으로 유럽에서 다른 햄버거 체인점은 치킨버거에는 빅맥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는 소고기 버거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성명을 통해서 애써 말을 하긴 했지만 애써. 이번 소송이요. 사실 이제 벌인 곳이 아일랜드의 한 햄버거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인 이름이 슈퍼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빅맥이란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그때 맥도널드가 이러면 우리 메뉴랑 혼동될 수 있어 이러면서 막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굉장히 오래 소송을 거친 끝에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6번째 키워드 돈이 되는 인사. 인사가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인사 맞나요? 네, 따뜻한 인사인데요. 네. 중국에서 12년 동안 적은 비용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굿나잇 메시지를 보내면서 돈을 벌어왔던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분이에요. 지우메이 씨인데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하루에 1위안 우리 돈으로 189원에 굿나잇 메시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잘 팔린답니다. 오. 아주 간단한 인사.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식구절이나 위로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12년 동안 무려 5만 개 이상의 메시지를 팔았대요. 아, 이게 좀 한편으로는 얼마나 씁쓸하죠. 외로우면 네, 이걸 사서까지 이렇게 그러게요. 위안을 얻나 싶은데 네. 이 판매하신 여성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구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 누가 사나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헤어진 애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불안 증세를 아이가 보이니까 걱정하는 부모들, 네. 말기 암 환자였던 동생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누나 이렇게 다양했다고 해요. 사연은 다양해요. 네. 간단한 인사지만. 다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기혼자들에게는 문자를 안 팔았다고 합니다. 의심을 괜히 받을 또 수 있잖아요.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자기가 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메시지를 한 번 샀던 사람이 더 이상 안 샀을 때 더 좋았대요. 돈을 벌 수 없긴 했지만 네. 이 사람이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그때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중국어예요. 번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7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네, 이거 우리 화장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그러니까요. 한 네덜란드 관광객이요. 이탈리아 남부의 고대 로마 유적에 매직펜으로 낙서를 했다가 큰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나폴리 근처의 헤르쿨라네움에 있는 고대 로마 주택에 이제 프레스코화 쪽에 이제 낙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베수비오산 화산 폭발로 폼페이오랑 함께 매몰됐던 아주 곳인데 고고학적 발굴이 되면서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가 된 곳입니다. 네. 근데 휴가로 여기를 갔다가 이 프레스코화 위에 지워지지 않는 매직펜으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 근무하던 직원이 이 네. 낙서를 발견하고 바로 당국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술작품 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산 줄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모든 훼손은 우리 유산과 아름다움, 정체성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최대한 단호하게 처벌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콜로세움 벽면을 열쇠로 긁어서 이름을 새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돼서 이 사람을 추적을 해서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나는 오래된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논란이 되니까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유적을 훼손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4만 유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네.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는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3배 정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훼손하는 행위인지 알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 들려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역으로 참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과 관련해 오늘 자정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엔 법대로 원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할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고문은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률 20%의 수치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양조사가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23개월 만에 방향 전환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네, 저는 아나운서 김진이고요. 2부 이어갑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태국의 전통 가면극 콘, 그리고 가면을 쓰고 즐기는 유령축제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 두 가지 소식 준비한 김종민 통신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태국의 전통 가면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이름이 콘이라고요. 어떤 공연인가요? 예, 태국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분들도 태국을 소개하는 자료나 사진을 통해서 도깨비 같은 얼굴에 머리엔 긴 뿔이 달린 황금관을 쓴 무용수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무용수들이 섬세하게 수놓은 의상을 입고 칼을 들고 춤을 추는 이색적인 공연입니다. 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콘 마스크 연극은 우리나라의 대표 가면극 탈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탈춤이 사회 모순이나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 등을 소재로 한다면 태국의 콘은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를 태국식으로 각색한 이야기인 라마키안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인데요. 세상을 이끄는 신과 악마의 싸움에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하는 대서사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마키안의 시작은 인도의 서사시였지만 태국으로 전래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수되면서 고유의 색을 더해 중요한 문학이자 문화로서 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고,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콘 마스크 가면극은 태국 전통 음악과 노래, 문학, 의식과 수공의 요소가 다양하게 결합된 공연 예술입니다. 네, 그런데 공연이 길어서 가장 극적인 부분만으로 구성한 짧은 공연이 주로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라마키안 이야기 자체가 워낙에 길고 장대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콘 마스크를 보는 장면은 그야말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네. 신의 현신 라마 왕자와 그가 사랑한 여왕 시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보여줍니다. 시타를 납치한 거인들의 왕 토사칸과 그의 군대, 그리고 라마 왕자를 따르는 원숭이 왕 하누만과 원숭이 군대가 펼치는 전쟁 씬에 대한
짧은 내용을 담은 공연을 무대에 많이 올립니다. 네, 이제 대중적인 공연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과거에는 왕실에서만 공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콘 가명극은 태국에서 수세기 동안 궁정에서 숙련된 기회를 갖춘 예술가들에 의해 공연됐는데요. 이제는 연극 형태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관중이 즐기며 볼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공연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왕가나 귀족층 또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추종자의 상호 의존과 통치자의 명예,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교훈적 기능이 강한 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콘 연극을 하는 예술가들을 아주 엄격하게 선발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콘 연극을 위한 전문 학교도 있고요. 전통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각 국공립 학교에서는 콘이나 여타 태국 전통 무용이나 무용국에 대해 기본적인 수업이나 동아리 등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네. 또 태국 축제 기간 즈음에는 외국인들도 기초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오래되고 고리타분하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전통극이나 무용이 자연스럽게 보급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태국 뭐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방문할 계획 있는 분들이라면 콘 공연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태국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명 축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특별한 가면이 쓰인다고요? 우선 어떤 축제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태국 북동부 지역을 이산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산 그리고 지역. 해당 지역의 중심에 있는 러이의 단사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아주 특별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피따건 축제라고 부르고 이 행사는 일종의 기우제 겸 부처의 환생을 축하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 매년 강수량이 풍부하지 못한 태국 북동부 지역에는 특이한 기우제가 많이 열립니다. 피따건 축제 역시 기우제를 겸하는 불교 축일로서 총 3일 동안 치러지는데 음력으로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축제일이 바뀝니다. 2024년 올해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집니다. 올해는 7월 초에 열리는군요. 그럼 이 축제에 쓰이는 가면은 어떤 건가요? 피따건 마스크는 귀신의 네.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면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태국에서 찹쌀밥을 만들 때 쓰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얇은 대나무로 만든 마름막골 곡갈 모양인데요. 이 밥 만드는 틀에 장식을 해서 머리에 쓰는 대형 탈을 만드는데요. 다 만들고 나면 나름 제법 무시무시한 귀신탈이 됩니다. 이것을 쓰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네. 이게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축제로 멕시코의 망자의 날 축제와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로켓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폭죽을 터뜨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비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치러진 축제 기간에는 조용했던 마을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집니다. 태국의 독특한 문화도 즐기고 전형적인 동남아 농촌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태국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피따건 축제를 추천합니다. 네, 피따건 축제.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죠. 몰디브 공화국에서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몰디브가 이스라엘인들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공격, 거의 반인도 범죄, 네. 학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네. 몰디브는 우리한테는 그냥 신혼여행지, 네, 휴양지로 많이 휴양지. 알려져 그래서 있죠. 이 두 나라가 대체 무슨 관계야 싶기도 한데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금 미국 의회가 쫓아오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 시끄러운데 네. 이 작은 섬나라가 이스라엘의 학살에 항의하는 국가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 즉 이스라엘 시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강요회의에서 결정한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네. 다만 그러려면은 법률을 개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내무장관이 브리핑에서 법률도 최대한 빨리 고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입국 금지가 될지는 뭐 아직은 그래서 절차가 좀 있는데 네. 이 몰디브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니까 네. 내각이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뭐 내무장관, 이슬람 장관, 법무장관, 경제장관, 관광장관, 외교장관 이 강요들을 그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그렇군요. 했더라고요. 강력한 의지가 있네요. 예. 정부 차원에서 모금 운동도 시작한다고요? 예, 이번에 이거를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함께 또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팔레스타인에 보낼 대통령 특사를 임명하겠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전달할 기금 모금 행사도 하겠다. 네. 그리고 연대를 표시하는 전국적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이런 건데 여기 보니까 팔라디나 에쿠디베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죠. 네, 현지어로 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몰디브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뭐 다른 이슬람국가도 논의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네. 사실 몰디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 국제 정치에서 실효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연대를 보여준다라는 네.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 이스라엘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금지하겠다 뭐 이랬는데 이 몰디브를 찾는 이스라엘 관광객이 많이 있었나요, 그동안? 잠시. 네. 괜찮으세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준비되시면 하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전에는 이 몰디브 관광객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관광객은 연간 15,000명.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죠. 코로나 전에 뭐 그 정도였다는 거고. 네.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시작된 다음에는 당연히 해외로 놀러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디브뿐만 아니라 네. 다 줄었겠죠. 그래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몰디브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이 네. 5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몰디브 입장에서는 뭐 입국을 금지해도 사실 네, 타격은 아닌 거죠. 타격은 아니고 네. 다만 이 문제로 뭐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용기를 낸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몰디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를 좀 나타내는 거죠. 국제적으로. 예. 몰디브를 이제 작은 섬나라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확히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30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서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네, 정도 크기가 아닐까 작네요. 싶은데 네. 예.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50만 명 좀 넘고 그중에 한 20만 명 가량이 외국인 노동자라 그러더라고요. 뭐 인도나 여러 곳에서 온. 네. 근데 실제로는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주 노동자가 뭐 사실은 뭐 30만 명에 이른다. 이런 추정치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몰디브 국민만 보면은 99%니까 거의 다 네, 이슬람 순위파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이스라엘 여론에 그렇겠네요. 물론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사실 이슬람 국가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작년 10월부터 팔레스타인 공격하면서 사망자가 지금 4만 명 가까이 이르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미국이 일으켰던 다른 전쟁들과 비교해봐도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또 대부분 민간인이고 또 아이들이 너무 많고 다친 사람도 8만 네. 명이 넘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이제 문자 그대로 네. 예, 굶어 죽어가는 전쟁이라는 아이들. 게 참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전쟁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의 비판이 거세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몰디브에서도 반이스라엘 여론이 뭐 굉장히 고조됐었죠. 네네. 그 몰디브가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 입국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뭐 반응을 내놨나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몰디브랑 그 정식 수교를 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이제 여기도 아무래도 이슬람권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1990년대 초부터 이스라엘 관광객들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사실 뭐 수교를 했건 안 했건 그냥 관계가 유지돼 네. 왔는데 근데 이제 수교를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국교를 그냥 맺자 그래서 네. 협상을 했는데 당시 몰디브 대통령이 이제 내부의 정정불안 때문에 실각을 해버렸어요. 2012년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무산이 됐고.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몰디브 일단 입국 금지령 나오니까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이
몰디브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되도록이면 현지를 떠나라. 무슨 일 생겨도 우리가 보호하기 힘들다. 네네.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의례적인 경고이기도 네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인 입국 금지된 나라는 사실 여럿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알제리,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시아에서 좀 꽤 돼요. 네. 그다음에 뭐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은 뭐 대체로 이제 아랍국들이고 네. 아니면은 뭐 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인데 근데 올해 3월에 네.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 자기네 시민들 입국 금지한 나라들 명단을 쭉 올리면서 네. 우린 좋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 우린 뭐 신경도 안 쓴다라는 태도였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뭐 우린 좋다 이런 글을 올린 자체가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예, 그렇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관계를 네. 너네 같은 나라들하고 안 풀어도 좋아라는 거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몰디브가 이 나라들 그건 이제 3월 일이었고 뒤를 따르기로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뉴스를 전하는 이제 그 기사를 소셜 미디어에서 이게 공유하고 거기 막 댓글 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내용들이 다들 뭐 몰디브에 대해서 네.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가 20년 안에 가라앉아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몰디브라는 섬나라는 아마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네.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 올라가면서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 네. 그래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후 대응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몰디브가 계속 요구를 네, 하고 호소를 네.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한두 개의 댓글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들이 네. 줄줄이 가라앉아 버려라 뭐 이런 댓글들 남긴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 몰디브가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는 건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물에 잠길 위험이 얼마나 큰 건가요? 이게 몰디브가 위치가 네. 그 스리랑카랑 인도 그 부근에 있는데 이제 아시아 대륙 본토에서는 한 7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양 좀 많이 복판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여기가 적도를 가로질러서 한 26개 정도 환초, 이 산호초들이 뻗어 있고 그 산호초, 산호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00개 가까운 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 작은 것들이고 네. 면적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9번째로 작은 나라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고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해발 고도가 1.5m입니다. 네.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바다 가운데 있는데 이제 1.5m. 예, 그리고 높은 곳도 한 2m 좀 넘는 그런 정도예요. 뭐 일부 자료에는 보니까 여기는 뭐 산이라고 하면 좀 네. 어쨌든 산이 있기는 한데 그래요? 예, 여기 빌링길이라는 산이 네. 있대요. 근데 뭐 어떤 자료에서는 조금 높게 네. 측정치가 뭐 해발 5m. 그러니까 뭐 돼 언덕 있기- 정도 우리가 예, 느끼는. 예, 그냥 비탈길 정도라고 봐야겠죠. 비탈길 정도. 예, 아무리 높다 그래야. 네. 근데 2004년에 그 인도양 쓰나미 때 그때 제일 높았던 파도가 몰디브까지 닥쳤던 게 한 4m 높이까지 네. 올라갔었대요. 건물도 거의 다 침수가 됐었겠죠. 네. 그래서 그때 몰디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뭐 몇십 년 안에도 여기 물에 잠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국토가 전체 다 잠기지 않아도 사회 경제가 다 무너지잖아요. 네. 뭐 리조트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없어지면은. 근데 다만 해수면이 올라가는 대신에 또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서 가라앉는 속도가 당초에 너무 걱정했던 거 뭐 예를 들면 2020년 30년 되고 가라앉을 수 있다. 요거보다는 조금 느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예. 몰디브가 관광지로 유명한데 사실 이곳의 뭐 역사라든가 예. 좀 뭐 다른 면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예.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좀 예, 자세히 해주실까요? 우리는 네. 사실 우리가 이 나라를 알게 된 거는 길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해외로 휴양지 여행 다니게 된 거 자체가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뜻밖에도 이 섬나라가 인도양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무역로에 있어서 외부 세계에는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도 길어요. 네. 그래서 기원전 한 3,300년부터 이제 1,300년까지 인도의 이제 인더스 문명, 우리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인더스 유물 중에 조개 껍데기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화폐로 쓰였던 이게 몰디브에서 온 걸로 보인다. 그러면 몰디브에도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 있지 네. 않았을까. 근데 뭐 이거를 뭐 확인하기는 힘든 네. 일이지만 최소 2,500년 넘게 사람이 살아온 거는 그거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네. 근거로 봤을 때. 그리고 또 14세기에
오늘날에 이제 튀니지 모로코 이쪽 출신의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븐 바투타라는 유명한 여행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븐 바투타 여행기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뭐 아랍권의 마르코 폴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여행기에도 이제 몰디브가 등장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 섬에서 이제 체류를 하면서 이븐 바투타가 네. 이 섬을 뭐 마할 디비아트라고 하는데 마할이라는 건 인도의 타지마할에서 보이던 이제 궁전. 그래서 이게 이 이름을 보면은 당시 이름으로 이제 몰디브 궁전 이런 식인데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뭐 말디비시의 섬 이렇게 불렀고 몰디브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네. 이거는 영국인들이 오면서예요. 이제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됐다가 1965년에 독립을 했고 우리보다 이제 20년씩 늦습니다. 네. 68년에 몰디브 공화국이 출범을 했죠. 그렇군요.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작은 나라인데 네. 빈국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1인당 명목 GDP가 작년에 2만 달러 좀 못 미치고 구매력 기준 이제 보통 국제 기준에서는 이제 구매력 기준 PPP라고 하는 거 네. 이제 그 실질 GDP는 1인당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인구가 조그맣잖아요. 네. 조금이고 이제 관광 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조개 껍데기 화폐가 나름 이제 옛날에 국제 통화처럼 쓰이던 시절에는 이 섬이 아랍 상인들한테는 그래서 돈의 섬이라고 돈의 섬. 예, 그렇게 불렸었대요. 근데 이제 사실 1970년대 초만 해도 이제 독립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인구 10만 명밖에 안 되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경제라고 할 것도 뭐 그것밖에 규모도 없었겠죠. 작은 환경 자체가. 한마디로 고기 잡아서 먹고 네. 살았는데 관광업을 많이 키웠고 이제 80년대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면 성장했고 지금도 관광업이 GDP의 한 3분의 1 가까이 30% 가까이 차지해요.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정보 세수로 따지면은 이제 뭐 수입 관세라든가 뭐 관광 관련 세금이 거의 90%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재밌는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네. 이제 국제사회가 특히 서방이 러시아 많이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부자들도 이제 줄줄이 제재했잖아요. 네. 근데 몰디브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거 이렇게 맺지도 않았고 제재에 별로 뭐 이렇게 동참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러시아 부자들이 호화 요트 이런 거 네. 그래서 재산 여기다가 많이 등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몰디브의 대통령,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네요. 몰디브 네. 정치라는 게 네. 국제 이슈로 부각되는 일이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작년 대선에서 모하마드 무이주 이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 그때는 저도 이제 세계 언론들이 관심 갖는 걸 많이 봤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네. 역시나 키워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예. 이 무이주 대통령이 1978년생이고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부한 그 토목 공학자 출신이에요. 주택부 장관 지냈고 여기도 뭐 수도 말레라는 도시인데 그 네. 수도의 시장을 거쳤고 근데 작년 대선 캠페인 때 무이주가 인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의 몰디브도 이제 독재 정권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독재 정권을 인도가 지원을 해줬었어요. 국민들이 시위하면은 인도가 군대 파견해서 독재자 지켜주고 그리고 군인들도 이제 상주시키고 네.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서 인도랑 경제적으로는 밀접하지만 인도에 대한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네. 이제 뭐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무이주 대통령이 이제 반인도 이런 노선을 내세웠고 그것은 결국 친중국 이렇게 되면서 이 취임한 다음에 그동안 주둔하고 있었던 인도 군대를 네.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주둔군의 규모도 크지 않고 뭐 기술 장교들 정도이긴 했지만 네. 인도는 이제 자기네 영향권 텃밭이라고 생각했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이주 내각이 이스라엘인데 입국 금지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언론들이 이제 안 가도 된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도의 해변으로 여행 가면 된다 막 그랬는데 네. 그 이면에는 이 몰디브 현 정부랑 이제 인도랑 이 껄끄러운 관계가 그렇군요.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지목을 네. 했던 거죠. 몰디브를 작은 나라 그저 관광에만 집중하는 나라라고 좀 인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외교적인 문제에서는 좀 뭐랄까요 단호한 결정을 자기 목소리는 낼 거는 내는 나라네요. 사실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도 이제 인도양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사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고 네. 또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환경 파괴, 뭐 인도와 중국의 경쟁,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네. 이런 국제사회 이슈가 이 작은 섬에서도 다 그렇네요. 만나더라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고 세계가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휴양지로 알려져 있던 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맞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스라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작지만 단호한 나라 몰디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저는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보내드립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